한국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리보다는 감정을 앞세우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무엇보다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UN 디지털 헬스 보안국 최연소 국장이라는 제 경력이 이를 증명한다고 믿었어요. 27살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순전히 논리와 완벽주의,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 덕분이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인들의 감정적인 접근법은 정말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와 수치로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의료 분야에서 감정 따위는 방해만 될 뿐이죠. 그런데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만난 한 한국인 남성과 그의 진돗개는 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처음에는 공항에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그의 모습이 전형적인 한국인의 비논리적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개를 의자에 앉혀놓는 걸 보고는 더욱 확신했죠.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그 진돗개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고 그 남성이 숨기고 있던 과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한국인에 대한 편견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어떻게 유엔의 냉철한 국장을 눈물바다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만남이 어떻게 전 세계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피 마이어입니다. 스위스 출신으로 UN 디지털 헬스 보안국 최연소 국장이죠. 27살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순전히 논리와 완벽주의 덕분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3시간 후 브루클린에서 열리는 국제보건 컨퍼런스 준비로 머릿속이 바빴죠. 데이터 분석 자료, 프레젠테이션 순서, 예상 질문들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개를 데리고 서 있는 거였죠. 그것도 꽤 큰 개를. 털이 하얀 중형견이었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또 시작이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비논리적인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공항에 애완동물을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잖아요. 검역 절차도 복잡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저와 그 남성 사이에는 몇 미터의 거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개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불편함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개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깊고 슬픈 듯하면서도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2살 때 저를 돌봐주던 한국계 보모 김씨 말이에요. 그 여성은 항상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었어요. 제가 수학 문제를 틀리면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말했죠. 그런 식으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는 건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가장 필요할 때 그 여성은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 씨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됐거든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씨는 한국 친구들과 놀러 가서 저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였어요. 12살 아이가 하루 종일 혼자 있었는데도 미안하다,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죠. 결국 한국인들은 책임감이 없어. 그때부터 저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됐습니다. 감정만 앞세우고 논리적 사고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일반화의 오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경험이 주는 확신은 강했거든요.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남성과 개를 봤어요. 남성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개는 여전히 얌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죠. 그래도 공항에서는 규칙을 지키는군.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한국인들의 감정적인 성향상 규칙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도 그 개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저를 쳐다봤을까요? 마치 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처음 보는 개인데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면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 텐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중하자, 소피. 컨퍼런스 준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게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컨퍼런스 전날 저녁 호텔 근처 VIP 라운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내일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죠. 완벽한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봤던 그 한국인 남성과 하얀 개였죠. 남성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걔는 그 옆 의자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잠깐, 저게 뭐야?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VIP 라운지에 개가 앉아 있다니요. 아무리 애완동물 동반이 허용된다고 해도 의자에 앉혀놓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즉시 라운지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저기 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게 허용되는 건가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쪽을 쳐다봤어요. 아, 그분은 치료보조견 동반 승인을 받으신 분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치료보조견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히는 게 맞나요? 다른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불쾌했거든요. 아무리 치료보조견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는 바닥에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이죠. 직원이 그 남성에게 가서 뭔가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개를 바닥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생각보다 유창하고 정중했죠.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다른 분들께 불편을 끼친 것 같네요. 하루요? 네, 이 아이 이름이에요. 치료보조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개를 다시 봤어요. 하루라는 이름의 진돗개였죠. 확실히 일반 애완동물과는 다른 차분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보조견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공장소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나요?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하루는 PTSD 아동들을 위한 치료견이에요. 아이들과 같은 높이에서 소통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는 VIP 라운지예요. 다른 고객들을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앞으로 주의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예상했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차분하고 논리적인 답변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변명부터 하지 않나요? PTSD 치료견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주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의 심리 안정을 돕습니다. 하루가 곁에 있으면 아이들이 더 편안해해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인가요? 네,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일 컨퍼런스에서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컨퍼런스 참석자였던 거죠. 그것도 발표자로 말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내일 발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뵙겠네요.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루는 바닥에 얌전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가끔 저를 쳐다봤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침착했어요. 치료견이라고 하니까 조금 다르긴 하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아무리 치료견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접근법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내일 발표를 들어보면 알겠지.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한 저에게는 이런 감정적 치료법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죠.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도윤의 차분한 대응과 하루의 똑똑한 눈빛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내선으로 워싱턴 DC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컨퍼런스 장소가 브루클린으로 변경되면서 일정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코노미 클래스였지만 비행 시간이 짧아서 상관없었어요. 좌석에 앉아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죠. 완벽한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내에서 또 도윤과 하루를 만났어요. 몇 줄 앞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하루는 도윤의 발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죠. 정말 우연이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제 라운지에서 만난 게 벌써 두 번째였는데 오늘 또 만나다니. 뭔가 계속 엮이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승무원이 급하게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의료진이 계신가요? 응급 상황입니다.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의료진은 아니지만 응급처치 자격증은 있었거든요. 유엔에서 일하면서 필수로 취득한 거였죠. 앞으로 가보니 중년 남성이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명백한 발작 증상이었어요. 저는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말하며 환자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미 도윤이 거기 있었어요. 환자의 맥박을 체크하고 있었죠. 의료진이세요? 전직 소방구조대원입니다. 응급의료기술자 자격증이 있어요. 도윤의 답변은 간결했어요. 그리고 매우 전문적으로 환자를 살피고 있었죠. 혈당 쇼크로 보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예요. 설탕물이나 포도당이 필요하겠네요. 저도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어요. 의학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알고 있었거든요. 승무원이 급하게 설탕물을 가져왔어요. 도윤은 환자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조금씩 물을 먹였죠. 저는 환자의 혈압을 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가 갑자기 일어나서 환자 곁으로 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환자를 지켜보기 시작했죠. 걔가 왜 여기 와요? 하루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감지할 수 있어요. 지금 환자분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도윤의 설명이었어요. 정말 그런 건지 반신반의했지만 신기하게도 환자가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혈압이 정상화되고 있어요. 제가 측정한 결과를 말했어요. 정말로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도윤은 계속 환자를 살피고 있었어요. 전문적이고 침착한 모습이었죠. 제가 생각했던 감정적인 한국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15분 정도 지나자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환자가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도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하셨어요. 도윤이 저에게 말했어요. 칭찬 같은 말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당신도요. 전문적이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도윤의 대응은 매우 전문적이고 침착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죠. 자리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어요. 오늘 본 도윤의 모습은 제가 가진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많이 달랐어요. 논리적이고 전문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어. 여전히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의 행동도 신기했어요. 정말로 사람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내일 컨퍼런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도윤이 어떤 발표를 할지, 그리고 그 치료법이 정말 효과적인지 궁금했거든요. 드디어 컨퍼런스 당일이 됐어요. 브루클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제보건회의였죠. 세계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오전 세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글로벌 보안 표준화에 대해 발표했어요. 3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완벽한 논리 구조로 무장한 발표였죠.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만족스러운 토론이 이어졌어요. 역시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점심시간에 혼자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수치와 통계로 뒷받침된 논리적 접근법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발표자 명단을 보니 도윤의 이름이 있었어요. 한국형 PTSD 회복 모델 진돗개 매개 치료의 효과성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드디어 들어볼 수 있겠네. 솔직히 기대 반 의심 반이었어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 궁금했거든요. 도윤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하루도 함께 무대에 올라와 조용히 앉았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걔가 학술 발표에 등장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한국 전통 견종인 진돗개를 활용한 PTSD 치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예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이론적 배경부터 실제 사례까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12세 소년 어군의 경우입니다.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로 3년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와 만난 후 2주 만에 첫 마디를 했습니다. 도윤이 사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였지만 저에게는 뭔가 아쉬웠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발표 내용이 흥미롭긴 하지만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 유의성이나 대조군 비교 데이터가 없네요. 청중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감정적 서사는 감동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의학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더 체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말씀하신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숫자가 생명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물론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어요. 하루가 아이들에게 주는 위로는 통계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검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셨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수치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논리적 반박을 준비했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답변이었거든요. 하지만 의학은 과학입니다. 감정만으로는. 감정이 없는 의학이 과연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도윤의 반문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죠.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청중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았죠. 물론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끝까지 제 논리를 고수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도윤이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호의적인 반응들이었죠. 저 사람들도 감정에 휘둘리는 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틀린 걸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도윤의 발표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숫자가 생명을 구한 적은 없다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숫자와 데이터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숫자가 생명을 구한 적은 없다는 그 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켰어요. 뭔가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도윤의 치료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구글에서 김도윤, 진돗개, 치료견이라고 검색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죠. 도윤에 대한 기사들이 꽤 많았어요. 전직 소방관, PTSD 치료견으로 제2의 살. 9.11 테러 현장에서 활약한 한국인 구조대원. 화재 현장에서 7명 구조. 본인은 중상. 기사를 하나씩 읽어보니 놀라웠어요. 도윤은 단순한 치료견 훈련사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생명을 구한 경험이 있는 전문 구조대원이었어요. 더 검색해보니 하루에 대한 정보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전설의 구조견 백호의 손자 하루. 백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72시간 연속 수색. 마지막 생존자 발견 후 탈진으로 쓰러져. 백호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분명히 어릴 때 누군가한테서 들었던 이름이었어요. 더 자세한 기사를 찾아봤어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의 기록들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계 스위스 거주민 김영희 씨, 백호와 함께 구조활동 참여. 통역 업무 중 무너진 건물에 깔려 중상 백호가 위치 알렸다. 김영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김 씨의 본명이었거든요. 아닐 거야. 손이 떨렸어요. 급하게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봤죠.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어요. 김 씨는 제가 생각했던 무책임한 보모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자원봉사 통역사로 구조활동에 참여했다가 크게 다친 거였어요. 백호라는 진돗개와 함께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씨가 입원한 기간이 정확히 제가 혼자 있었던 그 시기와 일치했거든요. 제가 김 씨가 술 마시러 가서 저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때, 김 씨는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오해했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5년 동안 품고 있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찾아보니 김 씨에 대한 추가 정보도 나왔어요. 구조활동 중 허리를 다쳐서 평생 고생했지만 퇴원 후에도 계속 한국과 스위스를 오가며 재해 지역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연락이 안 됐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김 씨는 무책임해서 저를 방치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자신이 다친 거였죠. 그리고 하루는 그 백호의 손자였어요.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구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였죠.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도윤도, 하루도, 모두 진짜였구나. 그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사람을 구하고 치유하는 숭고한 일이었던 거죠. 밤새 김 씨와 백호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도윤에게 사과해야겠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일찍 회의장에 도착해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알게 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도윤이 하루와 함께 나타났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윤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제 발표에서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도윤이 조금 놀란 표정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과였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죠. 혹시 하루의 할아버지가 백호인가요? 이 질문을 했을 때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밤에 찾아봤어요. 삼풍백화점 사고 때 구조견으로 활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백호는 하루의 할아버지예요. 전설적인 구조견이었죠. 도윤이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호는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생존자를 찾았어요. 마지막 생존자를 발견한 후에야 쓰러졌죠. 그때 구조된 사람 중에는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외국인이요? 네, 한국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통역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구조 작업에 참여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김 씨도 그 통역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었을 테니까요. 백호는 정말 대단한 개였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루도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보면 백호가 떠올라요.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하루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깊고 따뜻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그때 하루가 갑자기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손등을 핥았어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하루가 당신을 좋아하나 봐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을 금방 알아차리죠.
상처받은 사람이요? 네, 하루가 이렇게 다가가는 건 처음 봐요. 보통은 아이들에게만 이러거든요. 하루가 제 다리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죠. 하루가 백호의 손자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무서워했던 개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루에게서는 공격성이나 위협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온함과 안정감이 느껴졌죠. 진돗개는 원래 이런가요? 진돗개는 주인에게는 무한히 충성스럽고 약한 존재는 보호하려고 해요. 특히 백호 혈통은 더 그래요. 보호하려고요? 네, 본능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치료견으로 훌륭한 거죠. 하루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김 씨를 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루는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걔가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다니.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제 제가 비판했던 그 말이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어제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거든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확신하시는군요.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봤으니까요. 하루와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편안해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루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사람 같은 눈빛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요. 그날 하루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데이터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치유의 힘을 말이에요. 컨퍼런스가 끝난 저녁, 저는 브루클린 강변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강변 벤치에 앉아서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소피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도윤과 하루였어요. 하루는 목줄 없이 도윤 옆을 따라 걷고 있었죠. 여기서 뵙네요. 산책 나오셨어요? 네,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앉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혼자 있기가 싫었거든요. 도윤이 제 옆에 앉았고 하루는 우리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도윤 씨. 네. 제가 어제 밤에 찾아본 게 있어요. 무엇을요? 김영희 씨에 대해서요. 도윤이 약간 놀란 표정을 했어요. 혹시 아세요? 삼풍백화점 사고 때 통역 자원봉사를 했던 분이요.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백호와 함께 구조 작업을 했던. 맞아요. 그분이 저를 돌봐주던 분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저는 김 씨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장 외로울 때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은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김 씨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다치셔서요. 목이 메었어요. 계속 말하기가 어려웠죠. 15년 동안 제가 아시아 문화권에 대해 가진 편견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톤이었죠. 더 창피한 건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하루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발 위에 턱을 올렸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도윤 씨, 정말 죄송해요. 당신과 하루에게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데이터와 논리만 믿으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하루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동안 숫자 뒤에만 숨어 있었는데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단순한 말이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정도 중요해요. 사람을 치유하는 건 결국 마음이니까요. 하루를 보면서 느꼈어요. 이 아이가 주는 위로는 어떤 데이터보다 강력하다는 걸요. 하루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김영희 씨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분도 백호도 그리고 하루도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요? 네,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요. 그때 하루가 일어나서 제 무릎에 앞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얼굴을 하얗어요. 하루가 당신을 좋아하나 봐요. 저도 하루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죠. 하루는 사람의 마음을 금방 알아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요? 저는 편견 덩어리였는데요. 편견이 있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죠. 강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하루가 일어나서 우리 사이에 앉았어요. 마치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았죠.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더라고요. 늦었네요. 이제 들어가셔야겠어요. 네, 맞아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루도 따라서 일어났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피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뻤어요. 호텔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루는 우리 사이를 오가며 걸었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요. 물론이죠. 하루도 소피 씨를 기억할 거예요. 호텔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하루가 제게 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지막 인사였죠. 잘 가, 하루야. 고마웠어. 하루가 한 번 더 제 손을 하야주었어요. 그리고 도윤과 함께 떠났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제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컨퍼런스 마무리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스위스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어제 밤의 일로 가득했어요. 도윤과 나눈 대화, 하루가 보여준 따뜻함,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 말이에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속으로 다짐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즉시 상관에게 연락했어요. 부국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치료법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진돗개를 활용한 PTSD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도윤의 발표 내용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하루의 능력까지 말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뭔가요? 이 프로그램을 UN 보건국 공식 권장 치료법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부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으로 봤던 도윤의 데이터들을 다시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어요. PTSD 환자들의 회복률이 기존 치료법보다 30% 이상 높았고 재발률은 절반 이하였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98%에 달했죠. 이런 데이터를 왜 놓쳤을까? 처음에는 감정적 접근이라는 편견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말이에요. 오후에 도윤에게 연락했어요. 도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유엔에서 당신의 치료법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제안했거든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인가요?
네, 조만간 공식 권장 프로그램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피 씨,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게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셔서요. 그날 저녁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도윤과 하루가 배웅을 나와주었거든요. 정말 고마웠어요, 소피 씨. 저야말로요. 하루에게도 고마워요. 하루가 제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살짝 하야주었죠.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 아이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하루도 소피 씨를 기억할 거예요. 이 아이는 한번 마음을 연 사람은 절대 잊지 않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엔에서 한국의 진돗개 치료 프로그램을 공식 권장 치료법으로 승인한 거였어요. 정말 빨리 승인됐네요. 동료가 말했어요. 효과가 너무 명확하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즉시 도윤에게 연락했어요. 축하해요. 공식 승인이 났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모든 게 소피 씨 덕분이에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각국에서 한국의 진돗개 치료견 도입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왔고 한국에서는 진돗개 치료견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공식 시찰단의 일원으로 온 거였죠. 인천공항에서 도윤과 하루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하루는 1년 전보다 더 의젓해 보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소피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하루도 더 멋있어졌어요. 하루가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다가왔죠. 이제 하루는 선배가 됐어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후배들이요? 네, 새로운 치료견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날 저는 경기도에 새로 생긴 진돗개 치료견 전문센터를 방문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수십 마리의 진돗개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었고 하루는 정말로 선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후배들을 이끌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빨리 확장될 줄 몰랐어요. 센터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전 세계에서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만났어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이었죠. 이 아이는 6개월 전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 치료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은 진돗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루 같은 진돗개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였죠. 한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하루에게 다가왔어요. 그 아이는 하루의 목을 꼭 안으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트라우마로 1년간 말을 못했는데 하루와 만난 후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치료사의 설명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도윤과 하루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1년 전 브루클린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네요. 모든 게 소피 씨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제 편견을 인정했을 뿐이에요. 하루가 우리 앞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죠. 이제 하루의 형제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1년 전 나는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루라는 작은 진돗개가 내 마음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진심은 정말 전염된다. 그리고 그것은 국경을 넘는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2년 후, 저는 제네바에서 특별한 행사를 주관했어요. 세계 진돗개 치료견의 날 선포식이었죠. 이제 전 세계 30개국에서 한국의 진돗개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죠. 행사에는 도윤과 하루도 참석했어요. 하루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모습이었어요. 꿈만 같아요. 도윤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와 저 혼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루가 시작한 작은 기적이에요. 하루가 제게 와서 머리를 기댔어요. 여전히 그 따뜻한 온기였죠. 행사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진돗개들과 치료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든 진돗개들이 하루처럼 침착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아이들이 하루의 후배들이군요. 맞아요. 하루가 첫 번째 해외 파견 치료견이었거든요. 이제는 선생님이 됐죠. 그날 저녁 알프스 산기슭에서 마지막 산책을 했어요. 하루가 스위스의 눈 덮인 산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도 소피 씨를 만나서 행복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하루의 소식도 들려주세요. 물론이죠. 하루도 소피 씨를 계속 기억할 거예요. 하루가 제 손을 마지막으로 하야주었어요. 그리고 알프스의 설원을 배경으로 당당히 서 있었죠.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진심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온 세상을 품는 큰 나무가 된다. 나는 그 나무 아래서 쉴 수 있게 되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알프스가 보였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진심은 정말 전염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국경도 넘을 수 있다고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하루의 후배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작은 진돗개들이 만들어내는 기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저는 그 놀라운 여행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야, 고마워.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모금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